자, 이번 시간은 경제난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는 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어서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라인 야후의 CEO가 네이버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또 전해졌는데 네. 라인에 대한 지분 매각을 요청하고 또 유일한 한국인 이사진마저 교체를 했거든요. 네.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일단은 라인 야후가 마치 이제 네이버에 의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 그냥 일본 자체 회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종료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기술 독립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또 네이버 라인 어떤 지분 매각도 요청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여기에 이사진 중에 신중호 대표이사님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새 이사회를 통해서 이 신중호 대표이사의 퇴임건이 의결이 됐고요. 그래서 대표이사이자 CPO, 최고 제품 책임자죠.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직은 사퇴를 하고 그리고 CPO 역할만 추진하는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거든요. 예. 그렇죠. 이 신중호 CPO께서 네. 2011년부터 라인을 출시하고 처음부터 기획하고 개발하고 총괄했던 이 인물을 이사진에서 배제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라인을 일본 기업화하겠다. 네이버가 지분을 보유한 한국 기업화가 아니라 예. 일본 기업화하겠다라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배경이 궁금한데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를 좀 밀어내려는 분위기 같아요. 네. 현재 일본에서 라인의 입지는 어느 정도 돼요? 네. 일단 라인의 입지는요. 예. 일본 인구가 한 1억 2천만 명 네.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중에 거의 1억 명, 9,600만 명이 라인을 이용합니다. 다 쓴다고? 예. 그러니까 국민 메신저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하고 카카오톡 같은 비슷한 거네요. 겁니다. 예. 또 우리나라에서도 라인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비즈니스적으로 이용해요. 왜냐하면 기업 내에서 사내 메신저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간편 결제라든가 정말 각종 사회 인프라로서도 활용되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역할인데 근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거든요. 예.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러다가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었는데 있다고 알려진 건데요. 근데 그걸 다시 확인해 보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 지도를 보안을 강화하라고 요구한 것이지 자본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요구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사실과는 어떤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요구의 어떤 배경으로서 이제 라인이 점차 일본 기업화되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렇다면 라인 야후의 어떤 지분 구조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인 하면 네이버 이런 식으로 네. 좀 공식화된 인식이 있는데 그도 네. 그럴 것이 네이버가 13년 동안 라인을 키워왔기 때문에 아까 그 이사의 경우도 그렇고 네, 이게 일본의 기업으로 완전 넘어가 버린다? 네.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죠. 있습니까? 일단 라인 야후가 있으면 음. 라인 야후의 절대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A홀딩스라는 지주회사입니다. 이 A홀딩스가 전체 지금 꽤 지분의 나오네요. 64.5%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A홀딩스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느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반반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이 라인 야후의 반반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도움이 될 것 예. 같아요. 근데 이 A홀딩스의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이 지분을 정리해 나간다면 50%가 아니라 40%를 보유하고 소프트뱅크가 60%를 보유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면 네이버는 경영 참여 결정력이 약해지죠. 네이버가 50 이상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50 이상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의 이사회의 의결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수할 것, 그러니까 네이버가 매각하고 소프트뱅크가 매수할 것을 결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내 이사진도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네, 말씀드렸듯이
사내 이사진이 4명인데 네. 그 중에 이제 1명, 아까 말씀드렸던 예. 신중호 대표이사가 사내 이사진이었는데 신중호 이사가 이제 퇴직하게, 그러니까 이사로서의 사회 역할을 이사. 정리하는 과정, 그렇게 퇴임권으로 의견을 했기 때문에 사내 이사진은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볼 수 이게 아까 저희가 그 보도할 때도 그 일본의 뭐 그 사토 이치로 국립정보연구소 교수가 이게 라인 야후가 기술 혁신 추진하고는 있지만 네이버 기술력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기술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음. 일본 내에서의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또 해외 사업으로 글로벌 사업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예.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그밖에 다른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네이버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은 드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이 라인 야후 입지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네이버를 토사구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분 매각 수순을 밟게 되면 그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네. 아까 라인야후의 그 지분 구조를 보면 예.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이 대략 25조 원 가량 됩니다. 예. 그럼 25조 원 가량 중에 64.5%가 A홀딩스 거예요. 예. 그 A홀딩스 이제 64.5% 지분의 반 정도가 네이버 예. 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25조 원의 64.5%, 또 그것의 50%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7조? 약 8조 원 정도, 8조 원 정도. 8조 62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지분을 전액 매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받는 것이고 얼마만큼 지분을 정리하는지에 따라서 8조 원, 맥스 8조 원, 뭐 최소 뭐 얼마 이렇게 정해질 수 있겠다 보겠습니다. 단순 돈을 떠나서 네이버 입장에서 그걸 키워왔기 때문에 이거를 네. 일본한테 넘긴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 개인정보 유출이 과연 네이버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고 네. 이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테고 현재 네이버와 협의 중이라고 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수님 보실 때 현 상황을 타개할 어떤 방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 자본 매각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 어렵군요. 예, 현재로서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소위 지분을 매각하고 매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막고자 하는 것, 되돌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산업 자체가 미래 유망 산업이고 예.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라인이 일본에서도 뭐 9,600만 명이 사용하지만 태국에서도 5,500만이 사용하고요. 대만에서는 2,200만이 사용합니다. 정말 뭐 한 어마어마하네요. 2억 이상의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유망 산업을 우리가 놓게 된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메신저 기능이 아니라 거기서 선물을 주고받는다든가 여러 지급 결제 수단도 된다든가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영역인데 그리고 데이터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25조 원 중에 적정 매수 가격으로 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뭔가 정부의 조치를 좀 만들 수 있다든가 또 네이버의 의사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도록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 산업적인 과학기술적인 협상의 여지는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라인 야후 이 사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보기로 그렇습니다.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경상수지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1분기 경상수지도 늘었고요. 그리고 3월 경상수지가 크게 늘었어요. 예.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68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69억이 넘습니다. 69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렇게 흑자 행진을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누적 흑자 기록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상품 수지가 80억 달러 정도의 흑자, 서비스 수지는 24.3억 달러의 적자. 그래서 가감해 보면 69억
달러 정도의 흑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씀드렸던 상품 수지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또 반도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냥 반도체 수출 규모가 급격히 늘면서 이 흑자 행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진 어떤 기반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세부 내용을 좀 보면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좀 눈에 띄는데 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오는 2032년에 한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이 전 세계 시장의 약 20%를 육박할 거다.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전망인데 네. 뭐 근거 없는 전망 아닐 겁니다. 어떤 네. 근거가 있을까요? 네, 이 보고서를 저도 봤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BCG라는 이 컨설팅 펌이 함께 네. 조사한 자료인데요.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17%에서 2032년까지 19%로 도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중국이 21%로 1위, 우리나라가 19%로 2위 국가가 되고 대만이 이제 3위로 17%로 밀려나고 미국이 14%로 나름 비중을 올려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가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설해서 예. 생산 능력을 보강함에 따라서 세계 반도체 수요에 충족하는 공급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전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계속해서 흑자를 보였지만 네. 뭐 4월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뭐 네. 우려할 부분들 있을까요? 우려할 부분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에 전망했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훨씬 초과해서 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중동 전쟁이 격화된다든가 그래서 강달러가 또 야기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 국제 무역을 결정짓는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요. 또 국제적으로 전쟁이 확산되면 많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 해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위험도 때문에. 그럼 신규 투자를 못 하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우리는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규 투자를 못 한다니까. 그런 관점에서 국제 정세의 흐름이라든가 혹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라든가 또 산업 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반도체 수출 행보가 계속 유지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은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이외의 다른 수출 품목들도 적극적으로 수출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시적 환경이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